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외신을 봤더니 이란 국영방송사 건물이 폭격을 맞았더라고요. 정말 중동전쟁 정말 걱정입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이 목욕탕 엘리베이터에 이 여탕 남탕 스티커를 바꿔 붙여서 여탕인 줄 알고 남탕에 들어간 여성 손님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준 저 20대 남성. 자, 업무방해 혐의로 결국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너 왜 그랬어? 했더니 장난이었어요 했답니다. 초등학생도 유치해서 안 할 짓을 20대 성인 남성이 했다는 거.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남 진주에 사는 사반 찐팬 인사 올리옵니다 하신 류경화님, 집에 있을 때는 사반 항상 예약해서 본답니다 하신 이승윤님, 자, 광양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입니다. 잠깐 졸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깼더니 뒷사람 족이 저렇게 떡 내려 빨리 하신 이윤경님, 자, 지난 일요일 대구행 KTX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어요. 승무원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부탁했더니 열차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겨우 죽다 살아나서 사진을 찾아서 보여줬죠. 그제서야 이게 그거구나 하지 뭡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신 장정란님. 자, 우이동 다은이 할머니 김경희님, 그리고요. 자, 사랑하는 남친 황대찬 씨와 함께 양 기자님, 박 변호사님 두 분 그려보았어요. 누가 더 닮았나요 하신 김유아님. 박 변호사님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흉기 들고 비틀비틀입니다. 자, 대낮에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건물 안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남자, 뭔가를 툭 흘리는데요. 저것은 흉기. 이럴 수가. 자, 그리고는요, 갑자기 저 남성 꽈당 휘청휘청 대더니 제대로 일어서질 못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자, 겨우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여전히 비틀비틀 호랑나비 스텝을 밟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그가 향했던 곳은 다름 아닌 지하 주차장이었던 것. 자, 손에 흉기를 든 채 주차된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흉기를 들고 뭐 할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밀대를 들고 와서는 주차된 차량을 쾅! 자, 차 위로 올라가는가 하면요. 자, 소화기를 들고 와서는 갑자기 저렇게 난사까지 합니다. 아니 진짜 요즘 왜 이렇게 도처에서 미치광이들이 이렇게 날뛰는 거죠? 네,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제보자는 지난 2일 오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차량 앞유리 등이 깨져 있었고 차량 내외부에는 분진이 한가득이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한 남성이 보신 것처럼 밀대와 발등으로 이 제보자 차를 파손했고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은 범행 직전에는 흉기를 든 채 이 비틀비틀 주차장을 내려와서요.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이 사는 층에는 어린 아기를 키우는 집이 2곳이나 있다고 하고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평소 복용하던 약과 술을 함께 먹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고 오늘 구공판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흉기 들고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누구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차가 딱 한 대밖에 없어요. 피해 차량밖에 없어요. 저기 예를 들어 차 안에 물건이라도 두고 와서 가지러 갔다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제보자분이 더 화가 나는 게 관리소장한테 저 사람 누구냐고 아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CCTV를 쭉 보니까 관리소장이 흉기를 빼앗은 다음에 저 사람 집에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입주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게다가 지금 차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관리사무소 측에도 일종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린 그거 모르겠고 자차 배상을 해라 보험으로 이렇게만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나 격투기 선수야. 자, 순찰하던 경찰 눈에 포착된 도로 위 수상한 차량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검문을 하기 위해서 자, 정차하세요 하자 나 잡아봐라 쓰는 듯하더니 갑자기 쉥 도주하는 저 차량 소갓지롱 멈추는가 하더니 자, 도로는 물론 좁은 길은 물론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요리조리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저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한민국 교통체증엔 장사가 없는 법. 야, 빨리 나와 임마. 창문을 쾅쾅 강제로 문을 열렸는데 바로 문이 열리고 야, 나 전직 격투 선수야 하면서 경찰을 공격하려던 순간 깽깽깽깽깽깽 결국은 저렇게 수갑 엔딩이 됐다는 거. 대한민국 경찰 멋있습니다. 네, 지난 4월 26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이 차적 조회상 면허 취소 상태인 차량을 발견을 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정차 명령이 내려졌는데 차량은 이 명령을 무시를 하고 인근 약 2km 구간을 8분 정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요, 과속을 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또 추적을 떠돌리면서 한 중고등학교 교내에 들어가서 통로 등을 휘젓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건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이 교내 학생들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도주하던 차량은 결국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그 앞뒤가 막혀서 정차를 했지만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불응을 하면서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대치를 했습니다. 경찰이 창문을 부수면서 강제 개방을 시도했고 남성은 차에서 내렸는데 내가 전직 격투기 선수였다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경찰 향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 경찰을 밀치기까지 하고 주먹을 쥐고 달려들다가 제압을 돼서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자, 덩치는 좋아. 덩치는 좋은데 박 변호사님. 네. 저런 인간들 특징이 뭡니까? 항상 전직이야. 네. 차마 현역이라고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꼭 전직이래. 그럼 전직이 뭐 어쩌라고요? 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부끄러우니까 전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도주하는 경우는 10중 8구 음주 아니면 약물이거든요. 이제 음주가 지금 문제가 됐던 상황이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주 걸릴까 봐 도주했다 진술을 했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를 넘어가는 헤헤.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었고요. 이 사람 단순한 음주가 아닙니다. 음주운전도 있죠. 난폭운전도 있죠. 경찰한테 대항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어허. 여러 가지 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소속사 대표가 걸그룹과 점점점인데요. 자, 시작은 SNS였는데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기사가 막 여기저기서 뜨더니 당사자들 신변에도 약간 변화가 생기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자, 일단 어떤 일인지 설명 좀요. 네, 개그맨 김준호, 김대희 씨 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걸그룹 멤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 SNS를 통해서 해당 대표와 소속 아이돌 멤버가 스케줄이 끝나고 나서 수차례 둘이서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늦은 밤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껴안고 있거나 손을 잡는 등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유부남으로 과거 방송에도 출연을 하면서 대중의 얼굴을 알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의혹만으로 끝나나 했는데 또 후속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더라니까요. 자, 일단 그 소속사 임원이 대표하고 멤버 관계 시인했다라고 밝혔고요. 중대한 사안으로 봐서 내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 대표, 소속사 대표직에서 사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NS에서 이 아이돌 그룹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티스트의 방향성 또 감정적 안전을 고려해서 전속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밝혀 있고 다른 멤버들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 멤버만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공개됐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을 하고 확인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재택근무했다고 욕먹었습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IT 회사에 근무하는 30대 남성입니다. 회사는 출퇴근이나 재택근무가 비교적 유연한 편인데요. 최근 저희 팀이 큰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됐고 저와 팀원들은 한 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야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보러 가서 물회를 시켜 먹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와 딸이 배탈이 심하게 나서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둘 다 제대로 앉고 서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없었어요. 장모님은 지방에서 오시려면 반나절은 걸리고 출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차를 내면 팀원들 일에 차질이 생길까 봐 집에서 일하려고 했던 건데요. 팀장님은 설명을 듣고 허락하셨고 무리 없이 근무도 마쳤어요. 그런데 다음 날 동료 직원이 어제 집에서 일하느라 좋으셨겠어요? 저흰 야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나중에 전해 들으니까 그 직원이 아내가 약 먹고 딸 돌보면 되지 겨우 그런 일로 재택하냐면서 뒷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이는 비슷하지만 1년 선배고 비혼주의라서 평소 결혼 관련 대화를 나눌 때도 잘 공감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프로젝트에 일적으로 예민한 건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피해 안 되게 근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회사에서 계속 볼 사이인데 저는 웃으면서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아니 지훈님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일하느라 좋았겠다고요? 아니 집에서 일하면 고역이지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 저도 민폐 안 끼치려고 재택근무 했잖아요. 그리고 지훈님 아직 싱글이라서 모르시겠지만 가족이 아프면 바깥일 못합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오케이 했는데 왜 지훈님이 이러신 거예요? 동그라미.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다음 동료 직원입니다. 아니 지열님, 진짜 선 넘으시려고 그러네. 싱글이라 모르시겠지만 지금 저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른 팀원들은 집안에 사정이 없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야근합니까? 그 민폐 맞고요.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면 우리한테도 재택시켰겠죠. 팀장도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한 걸 갖고 무슨 암행어사 마패마냥 X.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자, 이거가 제대로 전달이 지금 다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처음에 혹시나 팀장만 그거를 알고 있고 팀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상황에서 굳이 왜 재택근무하냐 이렇게 했으면 약간 이해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나중에 뒷담화, 헌담하는 걸 들어보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같은 동료인데 아프고 그래서 재택근무했고 허락받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요거들 먹을 일입니까? 이제부터는요 그 팀원 뒤에 가서 뒷담하십시오. 자 일단 교수님 발언 기회 많이 드리겠습니다. 앞서.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올렸냐면 사실 이 아빠가 이거 때문에 기분 나쁠만 하죠. 이분이 사연자가 기분 나쁠만 한데 사실 저는 31살에 아이를 낳았고 그다음에 엄마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너무 부지기수로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아프거나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는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아빠도 마음이 그렇겠지만 엄마는 더 애가 타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죄송하다고 좀 양해를 구할 때도 있고 좀 눈치 보이게 행동할 때도 있는데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나이가 어렸었으니까 결혼을 안 하신 분이 주변에 많았잖아요. 그러면 아이 엄마로서 그렇게 하는 걸 더 이해 못하는 분들이 남자도 여자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서 회사 다니는 게 어렵고 막 너무 속상하실 정도면 사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고 넘기셔야지 좀 대범하게 넘기셔야지 안 그러면 많이 상하십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지금 박 소장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비슷한 사연들을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젊은 층에서 이게 비혼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진짜로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이 있으면 배우자가 아이가 어떤 아프거나 했었을 때 얼마만큼 신경이 쓰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지를 그거를 그 사람들 잘못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화가 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솔직히 저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전 싱글이니까. 예, 그거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좀 잘못하신 건 절대 아니고 서운하신 건 맞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을 그냥 좀 수용해야 될 만한 사회 분위기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팀장도 허락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다 마쳤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직원분이 무례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댓글도 보겠습니다. 주인태님, 직원이 꽈배기네요. 꼬였네요. 라고 하셨고요. 박여사님,
회사에 꼭 저런 사람 한 명씩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재택근무에 열중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세상님은요. 동료 직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진흙투성이인 논에서 뒤엉킨 채로 몸싸움을 벌이는 두 남성. 놀랍게도 두 사람은 같은 마을의 이웃 주민인데요. 얼마 전 한적했던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은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체 이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 이 논에서 보신 것처럼 가족이 함께 일을 하다가요. 이웃 주민한테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입니다. 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일단 제보한 이분은 전북에 있는 시골 마을에 토박이로서 이제 있었던 사람인데요. 2017년 어느 날 한 부부가 옆으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이른바 귀촌이라고 하죠. 귀촌인데 그 자리에서 펜션 영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땅 사이에 두고 두 집 사이에 어느 순간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내용은 대체로 그런 거예요. 피해자가 한 번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힐끗힐끗 우리를 본다. 농사 짓는 척하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토킹 신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농사 짓는 땅이니까 안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정말 요즘 많죠. 이 토박이 주민과 귀촌한 주민 사이의 어떤 이런 사소한 혹은 뭐 이런 정말 중대한 그런 감정 싸움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사소한 것도 막 서로 막 고소 고발만 뭐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게요. 이제 지금 그 살인미수의 가해자 아내가 오토바이를 헬멧을 안 쓰고 지나가니까 이 피해를 본 쪽에서 그걸 또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아니 우리 지금 배우자가 보험도 없고 지금 면허도 없는데 이거 신고 다녔으니 징역 살게 생겼다. 무슨 교도소까지 갑니까? 벌금 좀 내면 될 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너도 조심하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면 누가 손을지 두고 보자라고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문자가 나가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논에서 일만 하고 있으면 경찰에 스토킹이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 집과 자기 논 사이에 적어보십시오. 차광막을 친 겁니다. 안 보이게 하려고 스토킹 한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왜 지금 답답하게 저걸 쳤냐고 또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라고 일단 피해를 입은 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해자분께서 그러면은 당신이 맨날 나한테 스토킹 한다고 하니까 안 보이게 차광막을 치겠다 그랬더니 저 가해자는 우리 집 전망 왜 또 가려서 답답하게 만들어. 자, 둘 사이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계속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지난 7일 이 시골 마을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갑자기 딱 오는데 부기가 들렸더라고요, 손에.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핸드폰을 막 꺼냈는데 머리를 너 X져봐 하면서 그냥 확 내 머리를 향해 찍으려면 확 피하면서 핸드폰으로 탁 막아갖고 핸드폰이 깨져버리면서 날아가 버리고 내가 자기 신랑이 도끼를 갖고 오면 그걸 뺏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근데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동영상을 다 찍었거든요. 그쪽에서 다 찍으면서 대피하고 있었어요. 막 갖고 막 경찰이 막 엄청 많이 왔죠. 막. 와, 아니 그 가해자의 아내분이 그 영상을 뭐 증거를 남기려고 찍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 멘트가 죽여라뇨. 말려야지.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이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도 이 피해자와 아들 또 형님 이렇게 셋이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해자가 또다시 논으로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피해자들이
모기가 많아 이런 얘기를 했고 이를 들은 가해자가 내가 모기냐 이러면서 악을 쓰면서 달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 측에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니까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잠시 후에 이 손에 흉기를 든 채로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놀라서 이 모습을 촬영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그때 가해자가 논두렁으로 뛰어들 올라오면서 너 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머리 쪽으로 흉기를 내려쳤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막았는데 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흉기에 적중을 하면서 정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는 옆에 있는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요. 가까스로 가해자를 붙잡은 아들이 격렬한 몸싸움 끝에 손에 쥔 흉기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있는 동안에요. 가해자 아내는 남편을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옆에서 죽여라면서 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걸 흉기라고 상당히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손도끼입니다. 예? 자,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저 가해자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자,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숨어 다니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경찰 전화가 왔어요. 팀장이 지금 풀어줬으니까 나보고 논해를 가지 말고 논해를 가면은 숨어서 다니고 그 사람 안 보이게 다니라는데 그 왜 내가 숨어서 다니냐? 걔가 팀장한테 했더니 아니 서로 아니 자기가 우리 논해도 못 가고 숨어서 다니라는 어디 이런 법이 다 있냐? 나보고 숨어서 그럼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냐? 아유, 물론 저분의 주장입니다만 네. 경찰이 숨어서 다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 네, 너무 속상한 거죠. 우리 논에 가는 건데 숨어서 다니면 그럼 우리 논에는 가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3일 동안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을 해서 구속영장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아이고. 가해자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 가해자에 대해서 신원 보증을 서줬고요. 경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니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가해자가 풀려난 뒤에 경찰이 피해자 집에 CCTV도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하긴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뭐 안전 조치를 하고 무슨 스마트워치를 주고 해도 바로 옆집에 저 흉기를 들고 막 하던 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자, 저희가 그 가해자 쪽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화가 나서 이제 위협을 시려고 내가 이제 그냥 그 손도끼 있잖아요. 나무 뽀개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놈을 갖고 허공에다 한번 확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칠 생각은 없으셨. 그렇지요. 사람을 왜 쳐요, 사람을. 죽이려면 뭐 내가 그렇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위협 주려고 했는데 그 집에 저거 아버지도 신고를 하고 112에다가 뭐 살인사건 났다고 거짓말로 이게 살인사건 났다고 빨리 오라고. 근데 나를 죽이려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박 변호사님. 네. 잠깐 좀 애매하긴 합니다. 가해자 주장입니다. 가해자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들이 뭐 모기 얘기하면서 개땡땡 욕설을 했다고 해요. 젊은 사람이 욕설을 하니까 그 욕설에 대해서 좀 화가 나서 자신의 어떤 보일러실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왔고요. 가해자 주장입니다. 가해자는 그것을 뭐 죽이려고 했거나 이거 아니고 약간 위협하려고 이 흉기를 허공에다가 이제 휘두르는데 피해자 측이 거짓말로 살인사건으로 신고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영상 보면 피해자들이 오히려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목을 막 누르고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 근데 이게 또 이렇게까지 양쪽이 갈등이 깊어진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지금 피해자가 농사 짓고 있는 그 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피해자는 이게 그 부친이 땅을 샀다가 나중에 물려받은 건데 그거를 가해자 측에서 펜션을 쓰려고 뺏으려고 그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원래 지금 다른 사람이 주인이 있었고 100년 넘게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어서 마을 공동소유로 돌리려는 걸 갑자기 이제 피해자가 나타나서 지금 농사를 짓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찌 됐든 양쪽에서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건 특히 가해자가
그런 흉기를 휘두르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저 분쟁부터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거기서 또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요. 경찰도 사실 CCTV나 이런 것들만 지급하고 만 이유가 지방으로 가면 관할구역이 엄청 넓고 인력은 적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변보호 조치를 해서 출동 요구를 해도 도시처럼 빨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경찰도 되게 답답하지만 숨어 지내라 이런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저 부분을 확실하게 좀 서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게 심정적으로 어떻게 좀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갈등이 깊었을 때는 약간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지혜롭지 뭔가를 너무 풀려고 하면 더 이제 해줄 수도 이렇게 화를 돋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그냥 두 분이 떨어져 계시고 중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경찰이 중재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더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주차를 잘못한 아파트 이웃이 온갖 폭언에 협박까지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웃은 밤 늦게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주차 문제와 관련된 제보인데요. 이 제보자는 차를 빼달라고 한 이웃의 전화를 받은 이후로 너무너무 시달려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답니다. 네, 제보자는 20대 여성이고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오후 12시 50분쯤에 한 모르는 번호로 차를 좀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곧이어서 이 상대방에게 제 차를 탈 수가 없다 이런 문자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전날 새벽에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겨우 한 곳을 발견을 했는데 바로 옆 차량이 주차선을 물고 주차를 했대요. 그래서 제보자가 오히려 정중앙으로 차를 대면 차주가 타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차를 빼서 본인이 내리기 좀 힘들더라도 운전석 쪽으로 바짝 붙여서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서 왼쪽이 차 좀 빼주세요 연락한 그 검은색 차주고요. 오른쪽이 저희 제보자.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좀 내리기 어렵더라도 차를 좀 왼쪽으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으로 바짝 붙여서 댄 흰색 차주가 저희 제보자입니다. 자, 제보자는 보신 것처럼 행여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미리 운전석 쪽으로 바짝 보시는 것처럼 차를 댔죠. 자, 그런데도 탈 수가 없어요 하면서 연락이 왔고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저 검은색 차주 몇 호 사세요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황당한 일은 그 이후부터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그리고 당시 촬영한 영상 이어서 보시죠. 폭언이 시작되게 된 계기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왜 내 옆에 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훈계를 하실 때 제가 고분고분하게 네 하지 않고 제 입장을 계속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내리냐. 저는 최대한 왼쪽으로 붙여서 된 건데 저는 어떻게 내리냐 하니까 그때부터 약간 소리를 지르면서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차 빼라고! 나 지금 병원 가야 되니까 차 빼라고! 제가 빼려고 했죠 처음에. 근데 저한테 뭘 하셨어요? 화나서 못 빼니? 네. 저한테 나쁜 말 하셨잖아요. 너 화가 나면 난 아빠 죽어도 너는 상관이 없는 인간이야. 너 그 딸 있다면 되지. 아니, 네가 사과를 받고 싶어? 뭘? 이해해서 된다. 차 빼라고 지금. 시간이 아니시야, 네? 어떻게 그걸 이렇게 말했어,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 주차 사진. 교수님. 네. 잘 된 최선인데 저게 저 하얀 차주 입장에서는. 네, 누가 봐도 사실 뭐 각자의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단정은 못 짓겠지만 그냥 운전을 오래 한 입장에서 보면 예. 까만 차가 너무 왼쪽으로 와 있잖아요. 까만 차가 조금 오른쪽으로 이제 가셨어야 조금 더 맞는 그 주차선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흰 차는 떨어뜨려서 잘 배려하면서 세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 정도 우리나라의 주차 구역이 워낙 좁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떨어뜨려줬으면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검은 차가 기둥 쪽으로 조금만 더 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네.
뭐 교수님 좀 말씀 주시죠. 예. 그래서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이제 만나자마자 몇 호에 사냐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이제 좀 풀스까지 알려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누구 집 딸인지 질책하는 것 같고 이래서 그건 좀 알려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은 또 뭐 야 나는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느 집 딸인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막 반말도 하고 아까 보니까 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 놓으려고 휴대폰을 들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더 흥분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뭐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이러니까 빨리 차 대라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런 경우에 옆에 자리가 비면 주차 안 하는 게 암묵적인 룰이라고 주장을 펼쳤대는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양 변호사님 더 이어서 말씀 주시죠. 일단 저런 상황이 되니까 일단 제보자분은 너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이제 경비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경비를 불렀는데 또 경비를 불렀어도 잘 상황이 수습이 안 돼서 그때 이제 제보자분은 나를 뭐 좀 버릇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뭐 죄송하다면서 막 너무 힘드니까 울었다라고 합니다. 울었는데 그때부터 또 상대방 여성도 또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대방 여성의 남편도 내려와서 그 남편에게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차 못 빼주겠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또 그 말을 들으면 자기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지금 소리를 쳤던 쪽에서 차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보자를 좀 상황을 좀 풀어보려고 경비원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게 병원비를 청구하면 줄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럴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일단 거기까지 상황에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됐어요? 소형차를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뭐 저런 게 있으면 반대편으로 타든지 뒤에서 타서 돌아오든지 별의별 트렁크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선을 지켰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일단 그렇고요. 문제는 저런 상황을 겪고 나서 상당히 집에 들어갔는데 알았다고 해요. 너무 떨리고 그래서 정신과에서 약 처방도 받았다고 그러고 요 영상하고 사진을 아마 우리도 봤지만 아버지한테 보여줬대요. 아버지한테 제보자분이 영상도 찍었고 사진도 있으니까 아빠 나 이런 일 있어. 아빠 보면 손 잘 지켰네. 너무 잘 된 거 아이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욕설이나 비슷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보자 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좀 했대요. 영상 봤는데 이거 폭언 아니냐. 우리 사실 법적 처리해야 되겠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대응하겠다.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야 이 여성이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내가 왜 욕했는지 이야기 들었냐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못 내리게 지금 대놨는데 내가 병원 가야 되는데 왜 아파 죽겠는데 차를 못 빼주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당황을 했겠죠. 아니 아저씨 따님한테 혹시 왜 차 안 빼줬는지 얘기 들었어요? 내가 병원 가야 되는데 아프다고 하는데도 따님이 차를 안 빼준다고 계속 버티는 거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제보자한테 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는 괴물이야.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도 욕한 걸로 나 깜깜하게 난 생활도 얼마 없어. 너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을 그따위로 키운 누가 너를 그따위로 키워서 이런 괴물이 된 거야. 너 레슨하고 다니는 것도 내가 알겠는데 너 바다 뻔한 거 알지? 너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너 앞으로 살기 좀 힘들 거야. 아니면 너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무릎 꿇고 사과하면 받아주실 거예요? 무릎 꿇고 사과하면 받아준다 이 돌***야. 교수님, 예. 네. 글쎄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더 좀 격앙되셨는지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지금 갈등 중이니까 한쪽 편을 뭐 무조건 들기는 좀 어렵죠. 근데 제보자께서는 사건 이틀 뒤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혼 여성의 또 남편까지 참전을 했어요. 그 남편으로부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일부터 우리는 조치를 취할 거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면 조사를 받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께서 상황은 다 들으신 게 맞냐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그 여성이 있었나 봐요. 여성이 전화를 넘겨봤더니 내가 겪은 사람인데 무슨 설명을 더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폭언을 합니다. 니네 애비애미가 너를 그따위로 키워서 네가 그런 괴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제보자의 직업을 얘기하면서 너 그 바닥 좁은 거 알지? 이제 너 그 바닥에서 제대로 일도 못할 거다. 뭐 이렇게 협박도 하면서 너 나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무릎 꿇고 비면 바다는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받아준다 그러면서 이 뭐 이렇게 욕도 하고 뭐 뇌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좀 너무 심하시다. 상황이 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그 상대방 여성 같은 경우는 그날 다쳐서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책임져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너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몇 도 사는 집까지 다 알아놨으니까 뭐 집에 불을 지른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랍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하는 게 차를 그 자기 차 옆에 세우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보자 아버지분한테까지도 연락을 해서 전화로 관리실로 지금 바로 내려오라 하는데 그리고 또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보자 아버지가 안 가겠다라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더니 그날 밤에는 이 여성이 남편이 찾아와서 막 밤늦게 문을 두드린 일까지 있었다라고요. 결국에는 제보자의 어머니는 다른 집으로 거처를 지고 옮겼다고 하고요. 시달려서. 그리고 여성은 이제 제보자분은 모욕과 협박으로 그리고 제보자 아버지는 협박 혐의로 고소장까지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요? 저 지금 전해드리면서도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이 여성분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근데 본인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한 것에는 본인도 내가 과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좀 원만하게 잘 좀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중년의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펜션 마당에서 고기를 굽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는데요. 그런데 그중 한 남성, 옆자리 여성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리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은 바로 아내. 하지만 남성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과연 그날 그 펜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가 이 제보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의 두 얼굴을 알게 되셨다. 일단 이 사연자분은 20년 전에 그러니까 거래소 직원인 남편을 만났는데 말수도 좋고 내성적이지만 굉장히 성실한 모습이 반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미리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남편 친구들 한 5명 정도가 이제 미리 살고 있으니까 놀러 와서 소개도 해줬는데 5명 중에 둘이 이혼을 했는데 한 명은 불륜 때문에 한 명은 또 여자 문제로 속썩이다가 이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좀 친구 부인이 있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초면에 욕설을 하고 뭐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좀 굴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뭐 아직 철이 없어 그렇지만 애들 착하다 이렇게 해서 대충 좀 넘어갔답니다. 친구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또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편 친구들이 남편을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이 운송업에 종사를 해서 겨우 하루를 쉬는데 이 친구가 장모님 이사를 좀 도와달라고 불러낸 거예요. 남편은 하루 종일 이삿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고 일당으로 4,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탕수육도 안 시켜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뭐 머쓱하게 웃기만 하더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 친구들은 뭐 밤이고 낮이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술 한잔 하자면서 계속해서 불러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삿짐 도와주면서 탕수육을 안 시켜줍니까? 요리에 몇 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탕수육은 뭐 그 기본인데 기본을 좀 못 지킨 것 같은데
뭐 짜장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친구들이 10년 전부터 계속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갔는데 요번에는 한 2박 3일로 놀러를 갔다라고 합니다. 제보자 남편 뭐 믿었기 때문에 보내줬고 또 남편 의견을 존중했었는데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한테 질문을 했대요. 잘 놀았어? 라고 이제 물으니까 에이 뭐 남자들끼리 노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고기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그런 거 아이가 이런 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그 며칠 뒤에 샤워하러 간 사이에 휴대폰에서 펜션에서 찍은 사진 보낸다라고 친구 카톡 알림이 떴고요. 아하. 야 처음에는 좀 그냥 별거 아니겠지라고 넘겼는데 다음 메시지가 문제입니다. 상이랑 재결합? 이렇게 물음표 카톡이 떴고요. 그래서 이건 뭐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결국은 단체 카톡방을 열어봤는데 거기서 놀라운 이 사진이 발견이 됩니다. 남편이 어떤 여성하고 다정하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이 떴습니다. 아, 교수님 이거 좀 갑자기 네, 일단 이름이 상인 게 기분이 나쁘고요. 네, 어쨌든 이 남편이 2박 3일 동안 여자들하고도 같이 여행을 다녀온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니까 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여자들이 와 있어서 나도 깜짝 놀랐어.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남편 친구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져 물으면서 다 알아 나 그러면서 여태까지 여자들이랑 같이 간 거냐라고 물었더니 남편 친구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변명을 하는데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놀고 싶었는데 여자애들이 하도 졸라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3년 전부터 같이 다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또 따져 물으니까 당신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내가 하얀 거짓말 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상이랑 재결합이면 예. 결합이 한 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사친이 아니라 이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편 말은 고등학교 때 잠깐 사귀었던 거고 손만 한번 잡아본 사이다. 잠깐 사귀면서.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애까지 있고 사실 전혀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하얀 거짓말이든 뭐든 한 번 거짓말에 들켰잖아요. 그래서 막 다그치면서 숨기고 있으면 다 말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답니다. 그랬으면은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겠어요, 메일로? 그렇죠. 안 하셨겠죠. 그래서 얼마 뒤에 제보자가 길거리에서 남편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전 여친 이야기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게다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이 친구가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훈이가 상이 보험 들어준 건 딴 마음이 아니라 진짜 불쌍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번 여행에서 이 전 여자친구가 설계사로 일하는데 보험까지 들어주고 왔던 겁니다. 결국 남편은 제보자 요구대로 앞으로는 그 친구들 절대 안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지만 제보자는 못 믿으니까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얼마 전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제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남편 친구들은 와이프한테 너무 잡혀 살지 마라. 너가 더 좋은 여자를 만났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보자의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너무 점입가경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 좀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친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100% 이걸 또 신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여자친구고 보험에 들어주고 여자친구하고 뭐 친구가 될 수 있냐 이 부분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뭐 명백한 뭐 증거라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좀 더 감시의 눈길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근데 이건 이미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런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 이제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거들렸다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문제는 그 끝에 뒷담화를 또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인 넌 더 좋은 부인 만났어야 되는데 뭐 부인한테 잡혀 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저 옛날 전 여친이랑 같이 여행을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인이 너무 속상한데 그 속상한 걸 알아봐 주지 않고 그다음에
부인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은 무슨 10대입니까?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부인한테 거짓말하고 부인 속상한데도 그냥 뭐 모른 척하고요. 뭐 탕수육도 안 사주는데 그 친구들하고 왜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있는 건지 부인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친구랑은 끊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인에게 깨진 신뢰도 이제는 뭐 다시 이어서 부인을 속상하게 하지 않고 또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친구들도 나빠. 친구들이 더 나쁘죠. 어. 그리고 참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도 운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 만났으니까 단절을 못 하는데 맞아. 결국 저런 친구들이 살면서 계속 그 자신의 발목까지 잡는 일도 있거든요. 남편분도 좀 곰곰이 그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앨리스 천사님, 친구들 너무 못됐네요 라고 하셨고요. 레이크 루이즈님도 남편분이 저런 친구도 아닌 인간들하고 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다급하게 건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굉음과 함께 땅이 이렇게 흔들리더니 창문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데요. 여성이 먼저 도망치고 강아지도 아이도 얼른 집에서 뛰어나와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헤란인가요? 폭격 맞았나요? 이곳뿐만이 아니라요. 인근 다른 건물도 창문이 통째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보도가 엉망이 됐는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멀리서 뭐야, 이거? 피어오르는 연기에서 커다란 굉음이 울리고 붉은 불길까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폭격 아니야 이거? 근처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지면서 인근 건물까지 그 여파가 전해졌던 건데요. 이 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와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아이고야. 하는데 남은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실종자가 있군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도로 한쪽에 과일 노점입니다. 손님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순간 모두가 도로를 휙 개도 같이 돌아보는데요. 자, 왜냐면 개도 봐요. 그곳에서 웬 차량이 불꽃을 피면서 나타난 겁니다. 자, 심상치 않은 모습이죠. 사람부터 개까지 얼른 옆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휘청휘청 하면서 차가 달려오더니 휘청휘청으로 타고더니 쾅 하고 쓰러지고 새빨간 불꽃과 함께 쭉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친 사람은요? 다행히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곧장 구조된 운전자도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하네요. 도로를 달리다가 차 뒷바퀴가 파열되면서 사고가 벌어진 거라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개가 탁 고개를 돌리는 거.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텅 빈 전시관 안에 두 남녀가 있죠. 의자 모양 작품에 앉는 듯한 신용을 한 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불안합니다. 자, 다행히 여성은 앉는 척 하다가 무사히 일어났고, 자, 이번에는 남성 차례입니다. 자, 슬쩍 앉는 척 하더니 작품을 힐끔 돌아보고는 다시 살짝 앉다가 아이고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남성이 일어나자 찌그러진 작품이 나타나죠. 자, 둘은 보고도 이걸 못 본 척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어딜 가니? 왜냐면요, 저 두 사람이 망가뜨린 건 크리스털로 뒤덮인 방고의 의자라는 작품인데 그 값을 매길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엄청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선 보온을 마치고 다시 전시 중이고 방관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거기를 왜 안 넣어? 아닙니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답하네. 진짜 반가웁니다. 네, 반고흐.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춥니다. 개가 택배 기사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짖는데 때마침 나온 주인은 개를 말리기는커녕 이렇게 택배만 챙겨서 가는데요. 왠지 공격할 것 뭐야? 같은데. 네, 그런데 주인이 가자마자 잔뜩 신난 개를 따라서 택배기사도 이렇게 폴짝폴짝 이렇게 같이 뛰놀고 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모자까지 떨어뜨리면서 한참을 즐겁게 놀더니 가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폴짝 놀아주고 다시 차에 타는데요. 둘이 좀 친분이 있나 보죠? 네, 사람을 좋아하는 이 개는 집에 찾아온 손님을 늘 열정적으로 반기는데 택배 기사를 보니까 한두 번 놀아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우정이 오래오래 계속되면 좋겠네요.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커피는 향부터 천천히.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온종일 치열하게 사는 게 보통이니까. 보통의 하루에 메모드급 에너지 가득. 우리의 보통 날을 채우는 커피, 메모드 커피.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매일 마시던 정수, 냉수, 온수에 이젠 알칼리 이온수까지. 가족의 라이프에 맞춰 우리 가족의 물에 세라젬 밸런스를 더하다. 세라젬 밸런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